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는 보통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거나 반대로 환경이 중요해라고 말하곤 하죠. 사실 우리 삶은 이 유전과 환경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환경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 보통 산이나 강처럼 자연을 떠올리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해요. 심리학에서 환경이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환경에 포함되죠.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모두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우리만의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랍니다.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이렇게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교실, 살고 있는 아파트, 타고 다니는 자동차, 심지어 동네에 있는 공원까지 모두 물리적 환경에 속하죠. 사회적 환경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방과 후 학원이나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등이 모두 사회적 환경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환경이 우리 개인의 발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해요.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사랑, 선생님의 격려 같은 사회적 환경이 우리를 더 크게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환경의 변화는 규범적 변화와 비규범적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도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규범적 변화는 나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변화를 말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취업을 하고 나이가 들면 은퇴하는 것들이 모두 규범적 변화에 속하죠. 이런 변화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연령 기준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학교 시간표처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비규범적 변화는 일부 사람들만 경험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부모님의 이혼 같은 사건들이죠.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발달 심리학자들은 흥미롭게도 모두에게 일어나는 규범적 변화보다 일부에게만 일어나는 비규범적 변화가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을 겪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음은 행동 유전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행동 유전학은 인간의 행동과 발달에 유전과 환경이 각각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아주 흥미로운 분야랍니다. 마치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또는 왜 나는 저 친구와 다를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과 같아요. 그럼 함께 행동 유전학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1. 행동 유전학의 개념에서 타고난 것과 길러진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행동 유전학은 한마디로 우리 행동의 개인차가 유전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 때문인지를 밝혀내는 학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유전형, 즉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자체를 말해요.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표현형, 즉 유전자가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해요. 키, 눈 색깔, 성격, 지능 등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특성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가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표현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고난 키가 클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요. 행동 유전학의 연구 방법.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을 구분해낼까요? 마치 탐정처럼 기발한 방법들을 사용한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쌍생아 연구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둘로 나뉘어 태어난 쌍둥이로 유전자가 100% 동일해요.
이란성 쌍둥이는 두 개의 수정란이 각각 수정되어 태어난 쌍둥이로 유전자를 약 50% 정도 공유해요. 일반 형제자매와 유전적 유사성이 비슷하죠. 만약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어떤 특성, 예를 들면 지능이나 성격에서 더 비슷하다면 우리는 이 특성은 유전의 영향이 크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입양 연구예요. 이 연구는 친부모와 양부모의 영향을 비교합니다. 친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면 그 특성은 유전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양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면 그 특성은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죠. 마치 A라는 아이가 B라는 유전자를 물려준 친부모와 C라는 양부모에게서 자랐을 때 아이가 B부모의 성격을 더 닮는다면 유전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3. 유전의 영향력 평가, 얼마나 유전되었을까? 과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전의 영향력을 수치로 표현하는데 이를 유전 가능성 추정치라고 해요. 유전 가능성 추정치는 어떤 특성의 개인차가 유전적 요인 때문에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수치로 나타내요. 0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1.0에 가까울수록 유전의 영향이 크다는 뜻이죠. 일치율은 쌍둥이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으로 쌍둥이들이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요.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의 조현병 일치율이 이란성 쌍둥이보다 훨씬 높다면 조현병은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지능이나 성격 같은 특성이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유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전은 잠재력을 제공하고 환경이 그 잠재력을 발현시킨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전이냐, 환경이냐라는 질문을 하곤 해요. 마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유전과 환경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를 만들어간답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모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반응 범위 모델. 이것은 환경이 유전의 잠재력을 깨운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반응 범위 모델은 유전자가 우리에게 가능한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 환경에 따라 발달 수준이 달라진다고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마치 타고난 지능 점수 범위가 80점에서 120점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실제 지능 점수가 80점이 될 수도 있고 120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 환경, 예를 들면 만약 영양 상태가 나쁘고 교육 기회가 부족한 환경이라면 지능 점수가 유전적 잠재력의 낮은 쪽에 머물 거예요. 반면 극단적 환경과 반대로 풍요로운 환경, 예를 들면 좋은 영양과 교육, 풍부한 자극을 받는 환경이라면 유전적 잠재력의 높은 쪽에 가까운 지능 점수를 보일 수 있겠죠. 이 모델은 환경이 우리의 유전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모든 사람은 유전적으로 독특하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 놓이더라도 각기 다르게 반응하고 발달하게 된답니다. 유전과 환경 상관 모델. 이것은 우리는 환경을 선택한다 라는 이론이에요. 유전과 환경 상관 모델은 유전과 환경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우리가 단순히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유전자에 따라 환경을 선택하고 또 만들어낸다는 점을 강조하죠. 마치 적소 선택처럼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 모델은 우리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단계는 수동적 상관으로 영아기의 아기들은 스스로 환경을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는 환경을 수동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이때 아기가 가진 유전자는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에 맞춰 수동적으로 발달해요. 예를 들어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이는 부모가 음악을 틀어주는 환경에서 재능이 더 잘 발현될 수 있어요. 2단계는 자극유발적 상관으로 아동기에는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신의 유전적 특성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말을 잘하면 부모님은 더 많은 책을 사주고 말을 더 많이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더욱더 언어 능력이 발달하게 되겠죠. 3단계는 능동적 상관으로 청소년기 이후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돼요. 이때부터는 자신이 가진 유전적 특성에 맞는 환경을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찾아가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는 운동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처럼요. 나이가 들수록 유전자가 환경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거죠. 3. 수로와 모델은 유전자가 발달의 길을 정한다는 이론이에요. 수로와 모델은 유전자가 발달 경로를 제한한다고 설명해요. 마치 물이 흐르는 길이 정해져 있으면 물이 그 길 밖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것처럼요. 행동 유전자의 영향이 매우 커서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행동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아기들은 언어와 상관없이 옹알이를 하죠. 이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유전적으로 강하게 수로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델은 환경도 발달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인생의 초기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면 나중에 좋은 환경에 가더라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4. 공유 환경과 비공유 환경. 형제자매인데도 성격이나 지능이 다른 경우가 있죠. 공유 환경과 비공유 환경 개념이 이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공유 환경은 형제자매가 함께 경험하는 환경이에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비슷한 경제 수준, 동네에서 사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비공유 환경은 형제자매들이 각자 다르게 경험하는 독특한 환경이에요. 태어난 순서, 친구 관계, 학교에서의 경험, 심지어 부모가 형제들에게 다르게 대하는 것 등이 모두 비공유 환경에 속합니다. 놀랍게도 학자들은 지능이나 학업 성취에서 공유 환경의 영향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고 유전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이야기해요. 반면 형제자매 간의 차이를 만드는 비공유 환경은 우리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5. 후성적 관점. 마지막으로 후성적 관점은 유전과 환경이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강조해요.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우리의 행동과 경험도 다시 유전자 활동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영양 상태나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경험이 우리 뇌의 유전자 활동을 바꾸고 그 결과 우리의 성격이나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타고난 운명과 환경의 힘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두 가지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여러분만의 독특한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유전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우리 각자의 독특한 삶을 만들어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타고난 운명과 환경의 힘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둘의 멋진 콜라보레이션 덕분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